자, 글자입니다. 오늘은 글자를 쓸 건데요.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문자,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설체는 쓰지 마시고 고딕으로 된 글자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특수 문자를 지원하는 글꼴 쓰세요. 간혹 특수 문자를 지원하지 않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특수 문자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키들, 이런 것들이 특수 문자인데 여기에 지원이 안 되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다 고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다 고딕을 쓰시면 돼요. 근데 고딕도 종류들이 많겠죠. 그죠? 고딕 안에서만 쓰시면 돼요. 고딕이면 됩니다. 고딕으로만 쓰시면 돼요. 궁서, 굴림, 도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글씨체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도면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고딕입니다. 근데 특수문자를 지원하거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같은 경우는 경험입니다. 경험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옛날에는 저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글꼴들이 한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를 쓰는 방법들을 체크해야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특수문자 어떻게 쓰시나요? 여기 특수문자 쓰는 방법에 따라서 요즘 세대하고 옛날 세대로 나뉜다 그러던데. 네? 보통 이게 자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잖아요. 이렇게 쓰면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은 윈도우 키 누르고 마침표 누릅니다. 이모지. 요즘 애들은 이모지 쓴다 그래요. 저도 최근에 배웠어요. 요거 이모지 쓰기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키 썼어요. 어느 순간 이모지 있어요. 이모지?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이 이모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 쓰는 거 몇 번 봤을걸요? 그 위에 그 위참자 쓸 때 이모지 많이 썼죠? 이모지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특수 문자를 지원 안 하는 글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 특수 문자를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막걸리채라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도면에다가 막걸리채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면 딱 주면 어떻게 되냐면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원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 요 두 가지. 특수문자 지원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 뭘까요? 고딕이면서 특수문자 지원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그게 뭘까요? 굴림이요, 굴림. 굴림은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려있죠. 굴림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제 옛날 얘기로 넘어갑니다. 옛날 얘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좀 슬픈 역사인데, 옛날에는 윈도우가 지금처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OS라고 하죠. 옛날 OS는 도스였습니다. 그 윈도우 MS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도스를 썼습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고 해서 MS-DOS를 썼습니다. MS-DOS로 부팅을 한 다음에 윈도우를 실행하면 윈도우 3.1이 실행됐었어요. 그러다가 윈도우 95가 만들어지면서 도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윈도우 95가 나올 당시에 말이 많았는데 한글은 조합형입니다. 그래서 한글 표현할 때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근데 MS가 저지른 건 완성형으로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완성형이에요. 아씨, 이거 어쩌라고. 이걸 어쩌라고. 아직도 완성형이에요. 한글은 우리나라 창제 원리에 맞는 건 조합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글자가 나와요. 이건 조합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로 이렇게 타자를 쓰면 그건 조합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완성형은 달라요. 완성형은 이 글자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글자랑 비교를 해요.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물음표. 이해되시나요? 이게 완성형입니다. 그럼 그 글꼴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 글자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폰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S 워드 있죠? MS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완성형입니다. 한글 자음, 모음, 자음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의 개수가 대략 만여 자라고 합니다. 한 10,000자 정도 돼요. 근데 폰트 안에 그걸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인 거죠. 근데 MS가 한 게 그거예요. 그걸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어가지고 4개를 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굴림, 궁석, 도둠, 바탕. 이해되시나요? 특히 그 굴림 있죠. 굴림은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서체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개발한 서체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열심히 쓰고 있죠.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한글 서체를 개발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음, 모음, 자음을 다 써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10,000여 자 정도 돼요. 그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 써야 돼요.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폰트에다 하나씩 넣어야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짧으면 2년, 길면 3년. 우리가 쓰는 폰트 하나가 그렇게 오래 개발됐어요. 요즘은 한 보름이면 나와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요즘은 한 보름 정도,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돌리면 나와요.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월급도 못 받고 3년 동안 일해서 폰트를 딱 만들어서 팔았어요. 5만 원. 근데 누군가 그걸 공짜로 받아서 막 다 배포했어. 나한테 안 샀는데 쓰고 있네? 그럼 이제 확 돌죠. 그럼 뭐 해요? 공문 발송하죠. 너 저작권 위반. 폰트 저작권 위반 그렇게 많이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폰트 하나당 한 5만 원 정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안 비싸요. 폰트 하나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하나씩은 안 팔아요 또.
이렇게 뭉텅이로 팔아요. 한 30개씩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텅이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잠도 못 자고 월급도 못 받고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걸 공짜로 쓴다? 열받죠. 그래서 저작권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게. 그럼 이제 저작권이 이제 그 공문이 날라왔어요. 저작권 위반했어요. 그리고 공문이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건 답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났던 기사가 있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9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아래 한글에서 그걸 출력했습니다. 물은 셀프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누가 그거 사진을 찍어서 했더니 프로그램을 공짜로 썼네? 너 저작권 위반 그래가지고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9시 뉴스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돈 내고 샀을까요? 아니면 무죄로 풀려났을까요? 자, 네? 돈 내야 된다. 자, 그 폰트 저작권이라는 게요. 다운 받을 때 저작권 위반 그러는 게 다운 받을 때 일어납니다. 다운 받을 때 이해되시나요? 여기 팔고 있잖아요. 누군가 팔고 있잖아요. 내가 무단으로 다운받잖아요. 그때 저작권 위반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뭐 음악 같은 거 그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작권 위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컴퓨터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컴퓨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저작권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2차 저작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 2차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차 저작권인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다고 그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공문을 날린 사무실에다 전화를 하죠. 이게 뭐예요? 나 안 썼는데. 그럼 이제 공문에 보면은요, 거기에 저작권 위반, 어디서 저작권 위반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거 무슨 서체, 자기네 무슨 서체 썼고 이거 이 부분 이거 똑같아서 우리 서체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보내줘요. 공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최소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품을 하나 사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폰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사야 돼요. 한 100여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문 날라와서 이미 전화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제 선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간판 있죠. 이제 매장 간판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판집에다가 맡기면 간판 회사에서 디자인이랑 다 해서 달라 그래요. 폰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폰트 깨서 달라 그래요. 그 사람들 폰트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저작권을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컴퓨터도 없고 폰트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폰트를 줄 때 폰트를 깨트려서 라인으로 바꿔서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작권 공문이 안 날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깨서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공문, 이 저작권 위반했나 안 했나 그걸 체크해요. 제 선배가 2주 만에 저작권 그 공문 날라왔었거든요. 간판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싼 거 있어요. 그 오토캐드 LT 있습니다. LT 버전이 있어요. 라이트 버전이에요. 여기 조금 싸요. 그 다음에 캐디안 같은 거 있습니다. 캐디안은 국산 캐드예요. 뭐 GW 캐드 같은 거 혹은 G스타 캐드 같은 거 되게 저렴해요. 금액대가 얘네들은 많이 저렴합니다. 최소 한 카피만 있어도 프로그램 공문 날라오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돼요. 너네 뭐 오토캐드 무단으로 쓰고 있어, 그 공문 딱 날라오면 전화해서 우리 캐디안 정품 쓰고 있습니다. 그 정품 라이센스 보여주면 끝나거든요. 아, 우리 오토캐드 LT 쓰고 있어요. LT 정품 그 하나 딱 보여주면 한 카피면 끝나요. 설마 우리 회사에 뭐 10명이 쓰는지 100명이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더욱이 그분들 그 뭐라 그러지? 그 내 컴퓨터를 뒤져볼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 없습니다. 영장이라 그러죠? 그 영장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내 컴퓨터 뒤져볼 그게 안 돼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큰 강소기업 같은 경우라면 이제 조금 한 카피 가지고는 문제가 되겠죠. 야, 설마 니네 한 카피밖에 안 쓴다고? 이렇게 나오죠.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한 카피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나오겠지만,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써봤자 1명, 2명 쓰는 거라 그때는 뭐라고 안 해요.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런 거는 반드시 나올 문제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이요. 문자에 관련된 명령어는 많지 않아요. 요즘 많이 좋아져, 컴퓨터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글씨 쓰는데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사양이 나빴어요. 메모리가 참 지금으로선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작았어요. 제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 하드디스크가 128메가였어요. 그리고 메모리가 그때 제가 32kB를 썼나 그랬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메모리 자체도 작고 하드디스크도 작고. 그런데 폰트를 쓰려니까 어떻게 돼요? 폰트가 메모리에 등록이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가 있으면, 이렇게 폰트가 있으면 내가 캐드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너하고 매칭이야. 너만 가져와. 이거 다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너만 가지고 와, 너만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스타일이 필요했던 이유가 메모리가 작아서 그랬어요. 지금 메모리가 크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폰트 보이시죠? 폰트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뉴 버튼을 눌러서 폰트를 새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HG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한글이란 뜻이에요. HAN, 글, GUL인가요? 그래서 HG라는 그 스타일을 많이 볼 겁니다. 이거 한글이란 뜻이에요. 자, 한글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알파벳입니다. 위로 올리면 이렇게 골뱅이 한글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Y자 밑에 골뱅이 없는 한글이 나옵니다. 그죠? 골뱅이가 붙은 글자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새로 쓰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골뱅이가 붙은 글씨는 세로쓰기고 골뱅이가 없는 글씨가 이렇게 가로쓰기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이니까 알파벳 순 밑으로 해서 그 Z자 밑에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굴림이라든지 맑은 고딕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나눔 고딕 같은 거 나눠주죠? 나눔 고딕은 저작권이 풀이죠?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상업용으로 쓰세요라고 하면서 나눠준 거라 저작권이 풀입니다. 만약에 네이버에서 막아버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눔 고딕은 저작권 풀입니다. 그러니까 나눔 고딕 같은 거 받아다 쓰시면 좋아요. 자, 저는 맑은 고딕 쓰겠습니다. 자,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폰트 스타일 나옵니다. 볼드, 레귤러, 이탈릭, 뭐 신, 엑스트라 볼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꼴마다 뭐 굵게, 아주 굵게, 가늘게, 혹은 기울여서 뭐 이런 식으로 글자의 유형별로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이 사이즈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사이즈를 썼어요. 이렇게 10mm로. 그러면 글자를 쓸 때, 텍스트나 엠텍스트를 쓸 때 글자 높이를 건너뜁니다. 10mm로 써요. 기본값이 10mm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정했잖아요. 이 값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글자 높이,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건너뛰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글자를 쓸 때 다 똑같은 글자 크기 쓰던가요? 아니요. 달라요. 글자 크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파일 하나에 도면 한 30개 정도 들어가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 30개 정도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축척이 다 다르잖아요. 축척이 다르니까 글자 크기도 다 달라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10mm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대 50인데 글자 크기 10mm, 1대 40인데 글자 크기 10mm.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50의 글자 크기 10mm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크기가 되는 거죠. 최소한 50mm가 돼야 글자가 1mm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1대 50일 때. 그럼 1대 50일 때는 글자의 크기가 100mm나 120mm가 돼야 2mm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맞거든요. 이 값은 고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펙트. 이펙트는 여기 왼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글자 뒤집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백워드, 글자를 좌우로 반전시키기. 그 백워드 마스킹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간혹 나오던데요. 그 노래를 거꾸로 트는 거, 그거 백워드 마스킹. 되게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거꾸로 돌렸더니 나에게 피가 모자라 그렇게 나온다고. 이거 들으면 안 돼.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백워드 거꾸로 쓰기. 그 다음에 여기 버티컬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글자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txt.sh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txt.sh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지원해요. 버티컬을 누르면 새로 쓰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글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글꼴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맑은 고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위드 팩타. 문자에는요 자간이라는 말이 있고 장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간. 자자가 글자예요.
간자가 사이 간자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고,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위드 팩터는 장평입니다. 이건 또 뭐야? 글자의 가로 비율이요. 세로 비율 말고 가로 비율이요. 그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2라고 줬습니다. 글자가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지죠? 1보다 작으면 날씬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장평이요. 가로 비율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보통은 안 바꿔요. 장평 안 바꿉니다. 이 장평 바꾸는 사람들이 누가 바꾸냐면 저기 편집 디자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죠? 전단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바꿔요. 그 다음 오빌크 앵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빌크가 뭐냐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기울기는 15도까지입니다. 이렇게요. 글자가 1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이탈릭체예요. 글자는 15도까지입니다. 16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KS에 15도까지만 하라고 해놨어요. KS에 있는 내용이에요. 글자는 15도까지만 기울여서 씁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16도나 17도까지 해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기울여 쓰진 않아요. 이탈릭 체이기 때문에 15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탈릭 체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리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글자를 하나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 TTF. 별표점 TTF. 그 다음에 별표점 FON. 그 다음 별표점 SHX. 글꼴이 이렇게 세 종류의 글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확장자가 TTF로 끝나는 글꼴이 있고요. 확장자가 FON으로 끝나는 글꼴이 있습니다. 폰트가 있어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윈도우 전용 폰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뭐뭐뭐.shx로 끝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캐드 전용 폰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질문. 윈도우 전용 폰트는 어디다가 넣으면 되나요? 윈도우 전용 폰트의 위치.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이 파일들이 그 TTF나 FON 파일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요, 종종 저한테 문의가 와요. 선생님, 그러니까 수료하고 취업하고 나서 종종 물으러 와요. 선생님, 폰트가 이건데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러 종종 연락이 와요. 자, 그 다음 오토캐드 전용 폰트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오토캐드 설치된 곳으로 가면 돼요. 그게 어디일까요? 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 여기에 보면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가 SHX 파일이 여기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다만 캐드는 한번 껐다 키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전용 서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에 폰트 폴더에 저장하시면 캐드가 인식을 합니다. 자, 다시 스타일로 가보죠.
제가 아까 이거 하면서 이거 썼었죠. 확장자가 뭔가요? SHX 파일이죠. 네.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오른쪽에 빅폰트를 쓸 수 있습니다. 빅폰트를 누르면 이렇게 빅폰트들이 별도로 나와요. 자, 이해되시나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빅폰트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즈 빅폰트를 체크해버리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만 나옵니다. 윈도우 서체가 안 나와요. 얘를 풀어야 이렇게 윈도우 서체도 나오고 오토캐드 서체도 나오고, 근데 대신에 여긴 비활성이죠. 이렇게 되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빅폰트들 중에서 여기 WH로 시작하는 폰트들 있죠. 이 폰트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WH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이게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윈도우 서체를 썼는데 나한테 없는 경우, 상대방이 내가 없는 폰트를 썼어요. 근데 윈도우 서체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한글을 썼는데 나한테 없는 서체를 썼어요. 아까처럼 저 막걸리채 같은 거. 그러면 찾아가지고 뭘로 바꾸냐면 이거 굴림으로 바꿔버리면 프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썼어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쓴 경우 빅폰트를 누르고 여기 WH로 시작하는 요 4개의 파일 있죠. 4개의 파일 중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다 한글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걸 알았으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제 어디서 도면 들어왔어요. 이게 보면은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폰트 깨져서 안 보여요. 그러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 해결해 놨거든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보통 한 1분, 2분 내에 다 해결해서 다시 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하청업체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직원들이 폰트 깨졌다고 그럼 이제 또 오지랖이 태평양이라 그것도 봐줍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갑을 관계잖아요. 하청이니까 우리 원청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점심 얻어먹는 거죠. 이제 몇 번 해주면 고맙다고 덕분에 일 많이 편해졌다고 그 점심 사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깨질 때 그럼 스타일 들어가서 그냥 저기 서체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선택을 하고 이 폰트만 바꿔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좀 보편적으로 쓸만한 그런 서체로 굴림 또는 txt.shx 요걸 딱 바꾸시면 돼요. 그 두 가지로 바꾼 다음에 shx 파일은 빅폰트니까 그 빅폰트 체크해서 wh로 시작하는 파일들 있죠? 그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 다 돼요. 혹시 막 실무 광고 도면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특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300 몇 개 하니까 그걸 막 동시에 한꺼번에 바꿔볼 수는 없는데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서 바꿀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안 돼요. 그 리습이라는 게 있어요. 리습을 사용하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리습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무식하게 해야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폰트를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폰트를 다 통일시켜 버리고 폰트만 쭉 선택해서 폰트 다 통일시켜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요령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해결하는 거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txt.shx 파일로 바꾸고 여기 빅폰트 WH로 하는 거 요걸로 바꾸시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1990년대는 이 폰트를 팔았어요. 이 폰트를 팔았어요. 그 폰트들은 번역이 안 돼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그 이 폰트들을 팔았어요. 그 오토캐드 전용 폰트를 팔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폰트들이 유일하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 1%, 2%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비굴하게 들어가야 돼요. 확인 좀 해주세요. 다른 건 다 확인됐는데 요거 확인이 안 돼요. 요거 2개만 확인해 주세요. 그건 딱 2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없어져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경우의 수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자요. 이거 알파벳 순이죠? 알파벳 순이죠? 알파벳 순으로 움직이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첫머리 글자 A, 그럼 A자로 가죠. Y, 그럼 Y자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눈여겨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 알파벳 제일 마지막이 어떤 건지. 휠로 막 이거 열심히 이렇게 돌리지 말고 저는 Y자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 Y자를 누르면 쭉 건너뛸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저기도 있죠. 라인 타입에서 폰트 이거 좀 불러올 때 C, 그 다음에 히든 H, 팬텀 P, 배팅 B, 그죠? 이거 알파벳 순이잖아요. 영어 첫머리 글자만 누르면 돼요. 이런 건 이제 요령 있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하나만 만들어 보시죠. 글자를 쓰실 때는요, 여기 어논테이트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글자도 나오고요, 스타일도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눌러보시면 글자 스케일도 있고 레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간 여기 조그만 화살표 있죠. 얘가 스타일입니다. 얘가 스타일이에요. 얘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메뉴가 뜹니다. 이게 스타일 메뉴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글자를 쓰는 명령어는 2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싱글 라인 텍스트하고 멀티 라인 텍스트하고 2개입니다. 이 싱글 라인 텍스트가 명령어가 텍스트고 멀티 라인 텍스트가 M 텍스트입니다. M 텍스트는 말 그대로 멀티 라인 텍스트고요. 싱글 라인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입니다. 과거 명령어가 3개였어요. 과거 글자를 쓰는 명령어가 3개였습니다. 텍스트가 있었고요, G텍스트가 있었고요, M텍스트가 있었고요. 이렇게 3개였습니다. 과거 명령어 3개였습니다. 문자, 그 다음 다이나믹 문자, 그 다음 멀티라인 문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2개가 합쳐졌습니다. 누가 없어졌냐면 얘가 없어진 거예요. 요 텍스트가 없어지고, 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텍스트라고 쓰는 건 사실은 요거예요. D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단축 명령어가 DT예요. 여기 지금 DT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단축키가 T잖아요. 얘가 뺏어갔어요.
이해되시나요? 요 단축키 T를 얘가 뺏어갔어요. 멀티라인 뺏어갔어요. 뺏어갔다? 뺏어간 게 아니죠. 예전에는 컴퓨터 사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멀티라인 텍스트가 쓰기가 불편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 사용이 좋아졌어요. 얘 쓰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텍스트의 단축키는 DT, 다이나믹 텍스트, 램 텍스트의 단축키는 T. 자, 먼저 다이나믹 텍스트부터 보도록 하죠. 다이나믹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글자의 유형은 HG입니다. 글자의 크기는 2.5mm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justify라고 되어 있죠. 자리 맞춤은 왼쪽입니다. 왼쪽 정렬이란 뜻이에요. 글자가 왼쪽으로 정렬되든지 가운데로 정렬되든지 오른쪽으로 정렬되든지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시작점을 눌렀더니 글자 높이를 물어봅니다. 아까 스타일에서 글자 높이를 지정하면 얘가 건너뛰어요. 안 나와요. 건너뛰어버립니다. 자, 2.5mm 그대로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글자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거 0도.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이거 싱글라인 텍스트라면서요. 싱글라인 텍스트라면서요. 이거 싱글라인 아니잖아요. 한 줄 쓰기 아니잖아요. 자, 엔터 한 번 더. 자, 이동하기 어떤가요? 명령어가 종료가 되니까 한 줄로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싱글라인 텍스트 맞습니다. 싱글라인 텍스트를 써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종료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줄씩 다 분해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시작점 높이 10mm 각도 0도 글자 커진 거 보이시죠? 자,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줄바꿈이 일어나요. 자, 백스페이스 지우기죠?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지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엔터 두 번 치지 말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거 한 번에 종료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종료할 때 엔터해서 줄바꿈 그리고 엔터해야 명령어가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종료됩니다. 요거는요. 오토캐드 말고 포토샵에서도 글씨 쓸 때 똑같아요. 포토샵에서도 글씨 쓸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글씨 종료가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텍스트 자, 시작점 2.5mm 그 다음에 회전각도 이번엔 45도. 자, 그러면 글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엔터. 자, 이거 로테이트 하는데요. 로테이트 그 다음 마이너스 45도. 결국은 회전시킨 값은 똑같습니다. 텍스트 2.5 0도. 자, 글씨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특수문자라는 것이 나와요. 특수문자가 요겁니다. %%C를 쓰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D를 쓰면 이런 표시가, P를 쓰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요건 저기 서커스 다이아메타의 약자예요.
서클스 다이아메타, 그 다음 얘는 디그리,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보죠. 원의 지름은 %% 그럼 파이가 나오죠. 각도는 45% 디그리, 오차는 %p 0.01. 여기 특수문자입니다. 이 특수문자는 문자를 쓸 땐 다 똑같아요.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치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특수문자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U, O, K가 있습니다. U는 언더라인이요, 밑줄 긋기. O는 오버라인, 윗줄 긋기. K는 취소선입니다. 자, 그러면 글씨를 써보죠. 텍스트 밑줄부터 가볼까요? %, 아니다, 2.5, 0, %, 언더라인, 뭘, 그 다음 끝날 때 다시 한번 U, 과, 다시 한번 %, U, 백두산, %, U, 자, 이번엔 윗줄이요. %, O, 오버라인이요. %, O, 취소선.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두 번 쓰는 겁니다.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 K, 그 다음 %, K, 특수문자, 언더라인, 오버라인, 그 다음에 스트로크. 자, 한번 해보시죠. 글자의 크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는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세 개입니다. 늘 원시인 숫자 색이랑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글자의 크기는 대략 1.5mm부터 해서 3mm 사이로 주시면 돼요. 중간 글자, 큰 글자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작은 글자는 1.5에서 3mm 정도로 주시면 돼요. 이거는 KS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어디가 좋습니다 라고. 제일 아주 작은 글자가 1.5mm인가 그래요. 그 이하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작으면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봐요.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으면 현장에서 작업자가 그 글자를 못 볼 확률이 높아요. 특히 작업 반장님들은 나이가 있으시죠?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전등이 이렇게 건너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작업 딱 내려놓고 돋보기 바깥 쓰고 이게 보기 위해서 이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부르는 거죠. 도대체 뭔 글자냐? 돋보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너무 작은 글자 쓰시면 안 돼요. 적당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mm를 썼어요, 평균. 그러면 이제 작업반장님들도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회사에 갔더니 2mm 썼더니 너무 크대요. 그래서 몇 mm 쓸까요? 그랬더니 1.8mm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2mm 차이인데 그분들 눈에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mm 쓰라고 나옵니다.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기 2를 하셔도 좋고 더하기 2를 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은 글꼴을 2를 썼어요. 그러면 중간 글꼴은 4가 되는 거고 큰 글꼴은 6이 되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배수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내가 작은 글꼴을 3mm 썼어요. 그럼 중간 글꼴은 5mm나 6mm 쓰시면 되겠네요. 큰 글꼴은 한 8mm 정도? 8mm나 10mm? 10mm까지 너무 클 거고 한 8mm 정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폰트 사이즈가 애초에 처음 10mm 작은 글꼴 10mm 할 수도 있어요. 폰트 사이즈가 애초에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단 다 저 안에서 나오죠? 이 안에서 나와요. 그럼 6이 최대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8도 있을 수 있겠죠. 글자 크기가 8mm.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나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크기로 다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선을 좀 몇 개 그려보자고요. 여기서 20mm 이렇게 20mm짜리 선을 카피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30mm 아니다. 아래로 어레이 3개 30mm로 어레이 5개 적당히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어 소문자가 조금 문제가 돼요. 자, 제가 소문자를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텍스트, 그 다음에 justify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left, center, right, 그러니까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본값은 왼쪽 정렬입니다. 자, 시작점.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 A, B, G, H, 엔터, A, B, C, D, A, B, C, A, B 라고 썼습니다. 자, A, B, C, A, B, C, D. 자, 글자가 왼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justify, center. 자, 미드 포인트를 줬고요. 똑같아요. 2.5mm 0. 자, AB, GH, ABC, ABCD.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justify, right. ABCD, EF, AB, GH, AB. 글자가 오른쪽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쭉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텍스트, justify. 이번에는요, 얼라인하고 미드라고 피트가 있는데, 얼라인하고 피트 먼저 보도록 하죠. 얼라인과 피트입니다. 얼라인은 길이를 고정시킨 겁니다. 이렇게 길이를 고정시킨 거예요. 문자가 들어가야 될 전체 길이를 고정한 겁니다. 그럼 글자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뭐를? 글자 높이를. 전체 들어가야 될 길이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적으면 크게, 글자 수가 많으면 작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A자 하나만 들어가요. A자 하나만. 그럼 비례에 맞춰서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B, C, D, E, F, G 쭉 글자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 고정된 길이 안에 글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글자 크기를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얼라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트는 조금 달라요. 제가 글자 높이를 5mm 줬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넣어 보시죠. 텍스트 just p. 자, 이번엔 피트입니다. 피트는 기본 길이의 높이까지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기본 길이의 높이가 고정이 돼요. 그러면 글자의 수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도 맞춰야 되지만 높이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뭘 건드냐면 장평을 건듭니다. 이렇게요. 장평이 바뀌게 돼요. 글자 수가 작으면 장평을 넓게, 글자 수가 적으면 장평을 좁게. 이렇게요. 얘가 피트입니다. 자, 얼라인과 피트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자, 이번에는 미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글자 크기는 똑같이 5mm 썼네요. 네. 여기다 써야 될 거는 네 글자입니다. A, B, G, H.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외에 쓸 거 없어요. 이거 영어 소문자 때문에 생겨난 규칙들입니다. 대문자하고 한글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영어 소문자 때문에 생겨난 규칙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G자 때문에 그래요. G, P, Q, Y 이렇게 이런 네 개의 글자 때문에 생겨난 규칙입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써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글자의 크기가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 위치가 어디 잡혀 있나요? 이 전체의 중간에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동안은 여기 잡혀 있던 거 보이시나요? 다른 글자를 보면 이렇게요. 여기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센터예요. 센터인데 기준점은 여기 있습니다. 기준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다시 텍스트 just p. 그 다음에 보시면 TLT, CTR, MLMC, MR, BLBC, BR 이렇게 나옵니다. 9개인데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입니다. 글자의 맨 윗줄, 중간줄, 아랫줄, 탑, 미들, 바텀, 그 다음 왼쪽, 중간, 오른쪽. 그래서 총 9개의 점이 나온 겁니다. 탑 레프트예요. 자, 클릭합니다. 자, 2점 아니다, 그냥 5mm. 그러면 이렇게 탑 레프트 맨 위 오른쪽에 왼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얘가 탑 레프트. 그에 비해서 탑 센터는 중간입니다. 그 다음 탑 라이트는 오른쪽이죠. 이렇게요. 자, 다시 봅니다. just p 미들 레프트, 그 중간 왼쪽이네요. 자, 미들 센터, 그 다음 미들 라이트, 자, 그 다음 바텀 레프트,
그 다음 바텀 센터, 그 다음 바텀 라이트.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써보시죠. 자, 제가 표를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간격은 8mm입니다. 많이 안하고 세 글자만 할 거예요. 옵셋 20mm 30mm 트림. 자, 한번 그려보시죠. 높이가 8이거든. 네. 폭이 20mm, 30mm입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금방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justify 첫 번째 센터입니다. 미드 포인트에다가 놨어요. 글자 높이는 3mm, 각도는 0도, 날짜라고 써보죠. 다시요. 미들 센터입니다. 미들 센터 괜찮아요. 자, 미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글자 수정해서 다시 센터, 미들 센터. 보시면 확연히 차이 날 수 있어요. 미들하고 미들 센터, 얘가 센터예요. 센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 버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베이스 라인 여기 있으니까. 얘가 미들 센터고요. 얘가 미들입니다. 미들 센터는 요 높이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얘는 미들입니다. 이 전체 높이의 중간이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미들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진 글자를 수정할 때는요, 여기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텍스트 에디트요. 그래서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글자 수정이 됩니다. 근데 명령어 쓰지 않아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오스냅이 하나 여기서 또 나옵니다. 어떤 오스냅이냐면 인서트 또는 인서트 또는 인설션 이라고 합니다. INS라고 부르시면 되겠네요. 자, X라인 여기 보면 인서트 그리고 갖다 대면 이렇게 삽입점이 만들어집니다. 삽입점이에요. 글자나 블록을 삽입한 오스넷 인서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는요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면 그 지정된 영역 안에서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에서 이렇게 다 나와요. 리본 메뉴에 어떤 글꼴을 선택했는지, 스타일인지, 글자의 크기는 얼마인지, 그 다음 글꼴의 유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정렬 방식은 어떤 걸 쓸 건지, 그 다음 분립 기호는 넣을 건지, 왼쪽 정렬인지 중간 정렬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여기 심볼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문자를 별도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글자가 다 쓰여지게 됩니다. 자, 다시 또 보시죠. 텍스트는 이런 표를 그릴 때 쉬워요.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미들 센터. 그러면 금방 되고요. 색상 바꾸는 것도 쉽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색상만 바꾸면 금방 바뀌어요. 글자의 모양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M텍스트는 많이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M텍스트를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분해를 하면, M텍스트를 분해하면 이렇게 싱글 라인 텍스트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텍스트 to M텍스트. 텍스트를 M텍스트로. M텍스트는 분해하면 텍스트가 돼요. 그러면 텍스트는 텍스트 to M텍스트.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텍스트든 M텍스트든, 아니 제가 M텍스트로 영역을 지정하고요, 미들 센터로 놓고요, 제가 방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복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실이라고 합니다. 실 이름을 쓰고 나면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려서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위치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동하기 선택하고, 자, 누굴 써요? 지오메트릭 센터를 씁니다. 그 다음 인서트, 클릭하면 이렇게 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조건은 얘가 미들 센터이어야 한다는 거죠.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컨트롤 1키를 누르신 다음 선택.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이요. 자, 텍스트 프레임을 yes로 바꾸면 이와 같이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립을 눌러서 이렇게 그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한번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하면 되겠고요. 한 120mm 정도 이렇게 해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요. 랭슨 델타 5mm. 자, 이렇게요. 여기를 이렇게 길게 빼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빼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원에서 이렇게 트림하는 경우도 있고, 랭슨 델타 3mm 써도 좋고 5mm 써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고,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똑같은 글씨인데 얘는 크고 얘는 작아요. 그죠? 영어로 썼을 땐 글자가 조금 작게 나오고 한글로 썼을 땐 글자가 좀 크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옵셋. 자, 위로 2mm만. 자, 얘도 이동하기 아래로 1mm. 대략 글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 자, 옵셋 400 옵셋 100. 다시 적당히 선을 그려서 옵셋 280. 자, 필렛 트림. 자,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00mm. 자, 다 이렇게요. 요 100mm 되는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돼요. 라인, 여기도 서클, 네, 여기도 서클. 트림으로 지우면 자, 이런 모습이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려보시죠. 편의상 이렇게 돌려놓을 겁니다. 익스텐드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익스텐드 하시면 돼요. 다시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먼저 이렇게 그릴 겁니다. X라인 앵글 30도. 그래서 여기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교차점에다가 이렇게 클릭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 수평선의 치수가 바로 여기 교차점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옵셋 100mm 120mm 100mm 120mm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100mm 120mm. 자, 지우고 트림하고. 자, 자, 여기가 원기둥이고 여기가 원기둥이에요. 이 원기둥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보면 타원으로 보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원으로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쪽에서 보면 타원이지만, 아니 원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타원으로 보여요. 타원을 그리려면 먼저 타원의 중심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타원의 중심점이에요. 타원의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타원의 중심은 곧 원의 중심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즉, 이 대각선, 이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엘립스 센터 방식으로 중심, 끝점, 끝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원의 중심선. 그럼 여기가 쿼드란트, 여기 쿼드란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쪽입니다. 중심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중심점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쿼드란트 포인트를 찾으시면 돼요. 끝점 여기네요. 엘립스 센터 중심점 끝점 끝점. 자, 타원으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타원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도 똑같이 30mm를 위로 올릴 겁니다. 옵셋 30mm 이렇게요. 그러면 선이 여기만 이렇게 남겠죠. 필렛. 그 다음에 선을 잘 봐야 돼요. 여기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남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렛, 트림 이렇게 남습니다. 타원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끝점을 잡아버리면 타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남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아까도 봤듯이 요만큼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요. 이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필렛으로 여기 지우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거라 선을 그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트림으로 지우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 잘라낸 거에 대한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80mm 짜리가 이렇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옵셋 (40mm)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평면도는 끝난 겁니다.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60mm, 이 바닥에서 이렇게 60mm고요. 그 다음 옵셋 40mm, 이렇게 40mm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여기 조금 차이가 나요. 딱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원과 이 선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은 다 잘라낼 겁니다. 트림, 자, 크로싱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2개를 더 긋습니다. 요 부분 선을 2개 더 그으면 일단 정면은 일단 1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면도 똑같습니다. 옵셋 60mm, 옵셋 40mm. 자, 특성 일치로 끊고요. 트림, 자, 마찬가지로 트림, 크로싱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때 필요 없는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커트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필요한 부분들 저처럼 그리고 트림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정리는 끝납니다. 지금 요 부분, 여기 아니네. 요 부분 점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요렇게가 눈에 보여요. 요렇게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선 부위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명령, 한전 브레이크 있죠? 자, 한전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점선이 됩니다. 요렇게가 눈에 보여요. 요 부분들, 요 세계선, 여기가 또 브레이크 처리돼야 됩니다. 한전 브레이크로 다시 한번 다시 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끄는 요 선들이 은선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은선 처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은선 처리해 보시죠. 요 타원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다 은선입니다. 그러니까 은선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은선 처리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이라고 했어요. 이 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여기도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은선이에요. 그 다음 한전 브레이크로 또 끊습니다. 여기 은선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브레이크로 끊습니다. 여기 은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쪽이 전부 다 은선입니다. 전체 다 그리면 이런 모습입니다.